나오니까 당연히 뭐야? 견해 이론 사상이겠지? 그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견해 이론 사상이 나와야 돼. 그럼 견해 이론 사상이 나오고 이 사상이 어떻게 된다? 분화된다. 나뉘어진다라는 얘기지? 나뉘어지는 근데 뭘 설명했다고? 과정, 순서. 나뉘어지는 순서를 갖다가 설명했다 이 얘기야. 이것만 봐도 지문구조, 견해이론 사상 플러스 분류되는 과정 순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이 선지만 봐도 얘가 지금 무엇에 대한 선지다? 지문 구조에 대한 선지지. 그치? 지문 구조를 다루고 있지. 자, 쌤이 논지 전개 묻는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다? 결국은 지문 구조를 묻는 거야. 적절한 거 찾을 때는 지문 구조 묻는 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을 때는 각 문단의 설명 방법이라 그랬어. 그리고 자, 추론 방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연역, 귀납, 추론의 내용이 변증의 내용이 선지에 나오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거 물어볼 때. 그럼 연역에는 뭐가 있다 그랬지? 일반적 사실에서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가고, 귀납은 뭐야? 구체적 사실들을 관찰, 조사하여 일반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 그리고 변증은 뭐라고? 절충이란 말이 나오지. 절충 보통 그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래서 선지만 봐도 얘는 지문 구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논지 전개. 그럼 논지 전개 해결 전략은 지문 구조 잡으면 되지. 지문 구조 잡는 방법에는 첫 번째 문단에서 뭐 파악해야 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각 문단 첫 문장을 통해서 지문 구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양준영 너 저거 있어? 수능 완성 있어? 누가 안 왔지? 그럼 한상규 왔어? 안 왔어?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당연히 논지 전개 묻는 문제고, 자, 2번 문제는 뭐지? 가의 불일치네. 맞지? 가의 불일치. 자, 올퍼 문제네. 자, 그래서 내용을 쓱 보니까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지? 경제적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네. 자유주의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당연히 뭐야 이건? 견해이론 사상이겠지?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면 되겠고, 3번 문제는 포드주의가 어디에 있는 거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 PF 같은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 나글의 1문단에 나오네. 나글의 1문단에 주의라는 말이 나왔어.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무엇과 관계될 가능성이 높을까? 견해이론 사상, 지문구조로 보면 견해이론 사상일 것이고, 그지? 얘는 중심 화제일 가능성이 높겠지.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뭐지?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하자. 자, 기억의 입장. 읽을 부분 정해줬어? 정해주지 않았어? 정해줬어. 입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견해야, 그지? 그럼 기억의 입장은 어디에 있는 거지? 어디에 있지? 가글의 세 번째 문단에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세 번째 문단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했겠지. 주장이 나오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보기에다가 적용해라. 그럼 당연히 보기에서 나올 내용은 구체적 사례겠지. 이 입장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될 거야. 자, 그래서 얘는 1-3이지. 자, 됐고 1-3이니까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고, 자, 5번 문제가 좀 중요한데 5번 문제는 뭐지? 이제 나와 나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니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야. 니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추론하는 거야. 니은 이유를 추론하는 문제야. 자, 근데 일단 어떻게 알았어?
나도 봐야 되고 보기도 봐야 되는 거지.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도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몇 번 유형이야 이거? 3번 유형이라고 보면 돼.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이해하는 거니까 윗글 이후에 니은 이후에 생겨날 상황을 갖다가 추론하는 거니까 보기 이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타날 것인지도 보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 보기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까? 읽어야 되겠지 무조건. 그럼 보기를 먼저 읽어 안 읽어? 보기 3번이니까 일단 읽어보는 거야. 나글도 읽어야 되겠지만 보기 읽고 답 나와주면 어때? 땡큐 한 거지. 그래. 그지? 자 그럼 보기를 갖다가 한번 분석해보자. 자 보기 첫 번째 문장. 자 이제 문장 독해는 어떻게 가는지를 잘 봐야 돼. 지문구조 항상 생각하면서 문장 독해도 들어가야 돼.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은 그랬어. 자 주어가 뭐야?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야. 생산 방식. 포드주의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야. 노동의 단순화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얘가 노동의 무엇에? 단순화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인과의 문장이네. 그지? 인과의 문장이네. 자, 노동의 단순화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결과가 생겼지? 전체 생산자 대다수로부터 그지? 창조적 작업의 가능성을 어떻게 했다? 박탈했다. 즉 노동자들이 어때? 창조적 작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창조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뭐다?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야. 자 그럼 지문구조 생각해봐. 이거 지문구조로 따져. 지문구조로 따져 항상. 그럼 첫 번째 문장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의 문제점이네. 그래. 문제점이네. 자, 얘가 지금 뭐가 제시됐다고 여기서는 문제점 제시된 거야. 문제점 제시한 거야. 자, 그래놓고 두 번째 문장 접속어가 뭐야? 또한이야. 자, 또한이라는 접속어. 지시어 접속어는 항상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또한 나오면 뭐야? 뭘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지? 또 있다란 얘기지? 그럼 문제점 1이 있고 문제점 2가 있다란 얘기야. 대등하게 나열하는 지시어 접속어야. 그럼 당연히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생산성의 원천을 오로지 기술자나 관리자의 활동에만 집중시켰기 때문에 생산성의 원천을 누구한테만? 관리자나 기술자나 관리자야? 미안해. 자 여기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뭐야? 원인이지.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정교하고 복잡한 기계를 발명하는 것으로 제한됐대.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 아니지.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지. 그래 이렇게 가야지. 그럼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제한된 거야. 제한되는 문제점이야. 오로지 뭐야? 기계의 발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계보다 더 좋은 기계 발명해야 된다는 얘기야. 새롭게. 그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결국 뭐니? 노동자들은 필요 없는 거지. 그래. 생산성 향상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은 없는 거지. 오로지 기계의 발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지. 여하튼간에 문제점이야, 문제점이 아니야? 문제점이지. 문제점. 그지? 여기까지 보니까 문제점이야. 문제점 1, 2야. 근데 세 번째 문장 보니까 한편 그랬어. 그럼 얘기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환.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근데 지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문제점 얘기했어. 그럼 이제 살짝 논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전환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니? 1960년대 후반에 들어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노동자 집단의 저항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 자, 그럼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노동자의 저항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럼 1, 2, 3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니? 관계가 원인 결과지. 그래. 이래가지고요 저항했어요 이거잖아. 이래가지고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갖는 문제점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뭐가 나타났다? 저항이 나타났다. 그래, 그렇게 이해하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 노동 강도의 강화, 탈숙련화. 탈숙련화의 뜻은 뭐야? 어떤 일을 갖다 계속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어때? 잘할 수 있게 되겠지. 그걸 숙련공이라고 하지 보통. 근데 숙련공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만들어지지 않아. 왜? 단순한 노동만 하니까. 그지? 기술과 관계되는 것들은 기계가 하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탈숙련화. 그리고 이로 인한 이러한 것들로 인한, 그지?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대. 노동으로부터 소외된다는 얘기는 뭐지? 그래, 기계가 하는 거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는 거지. 그래, 그지? 이런 소외는 자 무엇? 파업이나 사보타주는 거기 나와 있지? 그지? 태업 뭐 이런 것들 노동쟁이야. 노동자의 쟁의. 노동쟁이 알지? 자, 사보타주 등으로 확산됐대. 그럼 이게 뭐니? 노동자들의 저항이지. 그래, 파업이나 사보타주가 노동자들의 저항이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뭐다? 얘 때문에 그렇더라는 얘기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자 그럼 순서대로 가볼게요 쌤이.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이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 노동 강도는 어떻게 됐어? 노동 강도는 강화돼 안 돼? 강화되고, 그지? 탈숙련화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소외당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다? 저항한다, 이 얘기지. 똑같은 얘기야.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원인과 결과로 가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이제 뭐지? 이와 같은 거 나왔잖아. 이와 같은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요약, 정리. 4개의 문장 요약 정리하는 거지. 자, 기계에 의존한 생산성 향상의 한계가 있었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 노동 집단의 저항이 있었지. 그로 인해서. 그래서 자본의 수익률 또한 어떻게 돼? 저하됐어. 이 때문에 자본의 수익률까지 저하됐대. 자, 여기까지 잘 이해했으면 봐봐. 얘는 전체적으로 근데 지문 구조로 보면 뭐니? 전체적으로는 중심화제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고, 그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의 문제점이지. 그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야. 자, 문제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니은 이후의 상황을 추론하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니은 이후 이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니까 니은 이후에는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오와 여기 하나 더 쓸 수도 있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겠지. 그래, 이거지. 이해됐니? 자, 이거 지문구조 잘 생각하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워지는 거야. 지문구조 생각했으면. 보기의 지문구조가 뭐라고? 문제점이야. 그럼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 1960년대까지 뭐 지배했겠지. 그럼 1960년대 이후부터는 상황이 어때? 달라졌겠지.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해결 못하면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졌거나 이거겠지. 이해됐어? 자, 그럼 1번 선지 바로 보는 거야. 1번 선지. 자, 1번 선지 볼게. 1번 선지 보니까 노동 소외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랬어. 노동 소외 현상에 대한 반작용은 뭐야? 다른 말로 바꿔봐. 노동 소외 현상이 생겼대.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래. 반작용은 뭐야?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거지. 그래, 노동자들의 저항을 얘기하는 거야.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조합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어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약화됐다 그랬거든. 노동자의 저항으로 인해서 노조가 어때? 약화된다는 얘기야.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거는 뭐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아니고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얘네 자체가 어때? 얘와 얘가 인과관계가 어때? 인과관계가 성립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요즘 뭐 노동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쌤이 사업주야, 고용주야, 니들이 뭐야? 노동자들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갖다 막 자르려 그래. 그럼 니네가 어떻게 해?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니네가 뭘 만들어야 돼? 노동조합 만들어야 돼. 그 노동조합을 갖다 줄여서 뭐라 그래? 노조라 그러잖아. 지금 어디니? 저기 대우의 이번에 대우조선에서 지금 노동쟁이가 40 며칠 동안 파업하고 있거든. 노동자들이 저항하고 있거든. 그거 이번에 어떻게 한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강경 진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뭘 조직해야 돼? 노조를 조직해 보통.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노동자들이 저항하려면 반작용으로 노조를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일단? 1번인데 다른 거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야. 2번 선지 한번 볼까? 자, 2번 선지 보니까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자,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는 것, 기계의 발명, 이것과 더불어서 자, 어떻게 안 돼 또? 노동자의 작업 리듬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이것 플러스 새로운 거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갔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어때? 제한돼 있었는데 새로운 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그래. 이해돼? 자, 3번 선지는 생산성 향상의 한계와 노동자 집단의 저항 증가로 인한 자본 수익률의 저하 그랬지. 그럼 다 이게 뭐니? 다 뭐야? 문제점이지. 그지?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급 타협에 기초한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거는 뭐니 이제? 문제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얘기지. 계급끼리 어때? 타협해 안 해? 계급 투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복지국가는 당연히 어때? 더불어 잘 살아야 되잖아. 그치?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4번은 기술자와 관리자에 의해 통제되는 일관 생산 체제의 생산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상과 실행이 분리된 생산 방식, 여하튼간에 다른 말은 모르겠는데 생산 방식을 개혁하려는 시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계되겠지. 물론 얘는 정확하게 보려면 나까지 읽었어야 돼. 자, 5번 자본의 수익률 저하 문제에 직면한 자본가와 노동 강도의 강화, 탈숙련화, 노동으로부터 소외 등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 집단 둘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생길까? 갈등이 생기겠지. 문제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1번. 하나 풀렸네. 자,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지? 어휘. 자, 문제들 풀어왔지? 자, 답은 몇 번이야? 왜 5번이지? 이거 5번인 거 너희들 틀린 애들 있을까? 괄목이란 말이 뭐야? 주의 깊게 살피는 거야? 괄목상대란 말 들어봤어? 들어보지 않았어? 일치월장은 한 방에 담을 넘어. 그만큼 어때? 실력이 좋아졌을 때, 눈에 띄게 실력이 좋아질 때 일치월장 혹은 괄목상대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됐어? 눈에 띄게. 근데 자, 이거 틀린 애들은 문맥을 한번 봐봐. 자, 거기 문맥을 보니까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누리다잖아. 경제 성장이 어떻다? 경제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쓴 거야. 경제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니 이걸?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경제 성장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다 이런 뜻이야?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한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문맥적으로 어색해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 된 거야. 자, 여튼간에 발문 구조, 발문 유형 나누면서 자, 몇 문제 푼 거야 지금? 두 문제 풀었어 지금. 두 문제. 6번 문제랑 5번 문제랑 풀었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와 관련된 문제는 몇 문제 있지? 가를 읽어야 될 문제는 두 문제가 있지. 나 읽어야 될 문제는 한 문제야. 요거는 가나고. 그럼 당연히 뭐부터 읽어야 돼? 가부터 읽어야 되겠지. 가부터 읽어야 되겠지. 자, 가의 문단은 몇 개의 문단이지? 세 개의 문단이지. 자, 그럼 지문 구조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가면 될까? 원투원이 되겠지. 그래. 원투원.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지문 구조 항상 생각하면서 읽자 그랬어 쌤이. 첫 번째 문장 자유주의는 그랬어.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지? 자, 뭐라고 얘기하지? 사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그랬어. 와 그랬으니까 경제적 자유주의. 얘는 뭘 중시한다고? 사적 자율성. 이것과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지. 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 자, 정치적 자유주의. 공적 자율성. 자, 이 둘 사이에 자,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자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자유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는 자, 무엇이 내포돼 있다? 긴장이 내포돼 있대. 긴장이 내포돼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는 그렇지, 대립한다는 얘기지. 갈등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가는 거지. 딱 봐도 어때? 얘는 사적인 자율성을 추구하고 얘는 공적인 거니까. 그럼 자, 자유주의의 두 가지를 얘기했지. 그지? 그럼 두 가지를 갖다 어떻게 해, 이제 지문구조 생각. 그렇지. 견해의 비교 대조겠지. 그럼 이 글은 셈이겠지. 지문구조로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 뭐야 이제? 견해의 비교 대조라며.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견해를 파악해야 되겠지. 경제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며 정치적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둘 사이에 무엇을? 차이점.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둘을 비교 대조할 때는 이건 너무 단순한 이게 봐봐. 지문 구조 자체가 어때? 굉장히 단순하지. 쉬운 글이야. 그럼 이건 쉬운 글이야. 그럼 이럴 때는 쌤이 어떻게 하자? 동그라미 세모하는 거야. 이제 관련되는 거는 다. 관련되는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 동그라미 세모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경제적 자유주의는 동그라미. 경제적 자유주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주장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치적 자유주의의 특징이나 견해에 해당하는 것들은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표시하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해. 별표 해도 되고 동그라미 해도 되고 세모 해도 되고 네모 해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문장. 자, 이는 그랬어. 이는 그랬지? 이는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제 관계를 파악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근대 사회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라는 이중혁명을 거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이 기인한다 그랬으니까 원인을 두다의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이 뭐야? 둘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은 두 번째 문장으로 인해서 이중혁명으로 인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이중혁명에 뭐가 있다?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그럼 이제 이것도 봐봐. 그지? 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란 얘기야. 그럼 두 개로 나눴으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할까? 여기에 해당할까? 뭐 이렇게 가겠지 또. 여하튼간에 이 이중혁명,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긴장관계를 형성했다라는 얘기야.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뭐가 된 거야? 결과가 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순서로 보면 얘가 먼저야. 얘로 인해서 얘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지 안 그런지 계속 볼게.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및
소유권을 중시하는 시장은 산업혁명에 의해 발전되어 경제적 자유주의의 기초로 확립됐대.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게 뭐야?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얘기지. 그래.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뭐야? 중요시하는 게 뭐야 이제?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분배의 효율성, 분배 효율성, 그리고 또 뭐? 소유권. 소유권을 중시했다는 얘기는 누구의 권리를 더 중시했을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를 갖다 더 중시하는 거잖아. 개인이지 그래. 개인의 소유권. 근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유권 자체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야, 중시해 주는 거야. 그럼 아무래도 어때? 누구 중심으로? 노동자 중심일까? 자본가 중심일까? 자본가 중심이겠지. 자본가의 권리를 갖다 더욱더 인정해 주는 게 있지. 뭐 이건 몰라도 돼. 솔직히 이거는 뭐 배경 지식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여하튼간에 요렇다란 얘기야. 자, 지문 구조로 보면 이래. 자, 그런 다음 또한 시민혁명은 보편적 이상으로서 자유주의, 자유평등 박애의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현시켰대. 시민혁명이 무엇을?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현시킨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순서는 이렇게. 그럼 정치적 자유주의는 뭘 중시했다고? 자유평등 박애야. 보편적인 거지.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특별한 게 아니고 어때?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자유와 평등.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다 자유나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겠지. 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박애주의. 자, 여하튼간에 여기까지 갔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각 문단 이제 뭐만 보면 돼? 첫 문장. 자, 이게 너희들 다른 거 없어? 여기서는 자유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지문구조로 보면. 그 두 가지의 주장만 파악하면 돼.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적인 자율성. 즉 그래서 얘네는 뭐야? 개인의 생산, 분배의 효율성, 그리고 소유권 등을 갖다가 중시했고, 그리고 그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적인 자율성, 즉 자유평등 박애, 보편적 가치를 중시했다 이거야. 그냥 얘네의 주장이야. 얘네의 이념이야. 얘네의 사상이야. 견해이론 사상에서는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견해이론 사상만 파악하면 돼. 자, 지문 구조에서 쌤이 누누이 얘기했잖아. 어려운 지문이 뭐라고? 결국은 내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 많아지는 것들이지. 근데 견해이론 사상은 얘는 어때? 견해이론 사상은 견해이론 사상이 중요하다 그랬어. 근거들도 다 어디로 오는 거야? 견해이론 사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견해이론 사상 소개한 거야. 근데 조금 복잡하게 하려고 비교되지 않은 것밖에 없어. 그럼 동그라미 세모 쳐서 각각의 주장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주장의 핵심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럼 문제들은 어때?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잖아. 이런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 지문 구조만 잘 잡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쉬운 지문은 쌤이 얘기했지. 가나 지문일 때 실제 수능에서도 가나 지문이 나왔을 때 쉬운 지문들은 각을 하나만 지문 구조 잘 잡아도 몇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 네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 네 문제가 풀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리고 지문 구조로 봤을 때 얘는 굉장히 쉬운 지문 구조일 것 같아. 그러니까 문장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서 자유를 파악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이야. 자, 여기는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이지. 경제적 자유주의는 뭐야? 개인의 무엇을 중시한다고? 권리를 중시하는 거야. 침해나 간섭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딴 거 필요 없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 그럼 개인의 권리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지. 그래. 이렇게 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서 강조되었던 재분배적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재분배적 평등주의는 그렇지. 얘가 서로 대립관계잖아. 긴장관계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비판했다는 얘기는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란 얘기야. 이렇게 간 거야.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다음 세 번째 문단. 반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 당연히
대조되는 거니까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 얘기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정치적 자유주의 나오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지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다니까 이거. 자유와 자치를 연결해 이해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이야.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자유와 자치를 어떻게 했다고? 연결해서 이해했어. 연결해서 이해하는 이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은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자, 경제적 자유의 확대. 그럼 경제적 자유의 확대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어? 동그라미야, 세모야? 세모지? 세모지? 아, 동그라미지? 경제적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거. 경제적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거잖아. 동그라미지? 얘는 지금 세모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경제적 자유의 확대가 자, 어떻게 된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질 수 있다. 얘가 확대되면 정치적 자유는 어때? 정치적 자유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부자유스러워진다라는 얘기야. 문제점 얘기한 거네. 자, 그럼 지문 구조로 보니까 뭐니? 견해의 비교대조.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다른 애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까는 거지. 비판하는 거지.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은 뭐야? 근거들이 나왔겠지. 그지? 근거들이 나왔거나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들이 나왔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판했는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왜 이렇게 덥냐? 자, 여기까지 봤으면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가 뭐지? 논지 전개. 자, 논지 전개. 자, 가학을만 보자고. 이제 논지 전개 가학을만 봤을 때 특정한 사상의 분화 과정이야? 절대 아니지. 각각의 사상적 흐름이 상호 보완됐어? 역 같은 소리지. 서로 다른 사상적 흐름이 하나로 통합됐어? 개소리지. 동일한 사회 현상. 동일한 사회 현상이야? 사회 현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 다양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아니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특정한 개념, 자유주의에 대한 상반된 관점. 맞아, 틀려? 자, 그럼 1번의 답은 몇 번? 5번. 끝. 하나 풀었네. 그럼 몇 문제 풀렸니? 벌써 3문제 풀렸지? 자, 그럼 2번 문제도 풀 수 있어, 없어? 밀턴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 알아 몰라? 냅둬. 그래도 너희들 지문구조 잘 잡았으면 나중에 얘가 몇 번째 문단 가 그래? 두 번째 문단에 나오겠지 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겠지 뭐. 자, 2번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부자유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진다? 일단 경제적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부자유가 정치적 부자유로 이어진대. 그런 얘기는 일단 없었지. 알 수가 없잖아. 여기서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있다면. 그지?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지? 자, 근데 그 다음 읽어볼게 또. 반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자, 정치적 자유주의는 세 번째 문단이었지. 세모. 그지? 자, 뭐라고 하지?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와 관련이 없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면 정치적 자유는 부자유스러워져. 부자유.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어 없어? 있지. 왜 관련이 없어?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의 답? 2번이지. 그래. 와우. 자, 지문 구조만 그래 지문 구조만 잡고 지금 몇 문제 풀린 거야? 4문제. 자, 그럼 저것도 한번 볼까?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니? 기억의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몰라? 정치적 자유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정치적 자유주의는 공적인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평등 박애. 그지? 그래서 뭐야? 재분배적 평등주의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않는다? 주장한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가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보기가 거기 보니까 신자유주의란 말이 나왔거든. 이것만 딱 봐도 너희들이 이제 얘가 지금 얘기한 게 뭐야? 지문구조 잡았으면 자유주의에는 두 가지 있다라는 얘기지. 두 가지 설명했잖아. 그래놓고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그럼 보기는 당연히 두 가지 자유주의와 관계된 내용이 나와야 돼? 다른 내용이 나와야 돼?
관계된 게 나와야 된다고.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 이해라,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라. 윗글 내가 선생님이 지금 막 너희들한테 설명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설명한 내용과 관계된 애를 예로 들어야 돼? 아니면 내가 기껏 A를 설명해 놓고 예시는 B를 들어야 돼? A라는 예시를 들어야 되겠지. 내가 기껏 A를 설명해 놓고 B라는 예를 들면 너희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저 병신 이해 안 되게 설명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건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철저하게 지키는 수능 출제위원들은 무조건이야. 내가 A를 설명했으면 당연히 A와 관계된 보기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자유주의 중에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기 보기에 나오는 신자유주의는 둘 중 하나이거나 혹은 두 가지 입장을 뭐 다 합쳤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여하튼간에 둘과 관계가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된다고.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너희들이 파악해야 돼. 얘도 견해잖아, 이론이잖아, 이념이잖아, 자유주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이념과 관계가 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읽을 때도. 지문 구조와 관련해서.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자, 신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등장한 영국의 대처 내각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까지 일단 노동시장에서의 각종 규제를 제거했대.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지? 고용 여부와 고용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했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유도했대. 신자유주의가. 자, 여기서 고용 여부와 고용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대. 이거는 그럼 경제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관계 있을까? 정치적 자유주의의 관점과 관계 있을까? 환장하겠다 이게. 얘네는 뭐야? 재분배적 평등주의라 그랬지. 정치적 자유주의는 뭘? 보편적인 자유, 모두의 자유 평등이라니까. 모두의 자유 평등인데 여기서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이게 봐봐. 고용 여부와 고용 시간을 갖다 자유롭게 결정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 그랬거든. 고용 여부는 누가 결정해? 고용주가 결정하지. 고용 시간 누가 결정해? 고용주가 하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 일주일에 노동시간 우리나라 주 몇 시간? 52시간, 주 5일제 이런 거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이번에 성렬이 형이 주 120시간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누구의 편인 거야? 누구의 편인 거야? 성렬이 형은 노동자보다는 자본가의 편인 거야.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랬던 거야. 법인세 깎아줬을 때 80개 대기업만 혜택 보는 거거든. 근데 한 6조 이상을 갖다 혜택 보게 돼 있어. 그래놓고 니네 대학 등록금은 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누구를 위하는 거야? 자본가를 위하는 거라니까. 그럼 경제적 자유주의는 여기서도 나오잖아. 생산, 분배의 효율성, 소유권을 중시했다니까. 내가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그럼 내 권리가 더 중요한 거야. 소유한 사람의 권리가. 그 고용주의 권리를 갖다 더 중시한 거지. 그러니까 얘 입장은 무슨 입장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이야. 아니 더 읽어볼게. 또한 이들 정부에 의해 국민소득의 분배는 이자 생활 분배 자체가 어때? 이자 생활자들에게 유리해졌다니까. 이자 생활자들이 유리해졌어. 야 얘네는 어때?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평등 박애라니까. 모든 인류가 어때? 보편적인 자유와 보편적인 평등을 갖다가 모든 인류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박애주의를 바탕으로 다 평등하다 이거야. 평등하게 가야 된다. 근데 얘는 어때? 이자 생활자들한테 유리하게 전환됐대. 이자 생활자들이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말 그대로 은행에 돈 빌린 사람이야? 이자 생활자들이라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니까. 돈 빌린 사람이 아니고 돈을 예금한 사람들이야. 환장하겠다 진짜. 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진짜 문맥 단어 이건 진짜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니네 뭐 쌤이 옛날에도 얘기했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어때? 평생 먹고 살아. 왜? 100억 있으면 이자가 일단 연 3%만 잡아. 요즘 뭐 이제 이 올라가니까
3%라도 100억이면 1년 이자가 얼마야? 3억이야. 한 달에 얼마야 그럼? 2,500만 원 정도 돼. 이자만. 하루에 100만 원씩 써야 돼. 일요일 날 쉬고. 어? 야, 100억만 있으면 재산이 어때? 계속 불어나지. 그래. 그렇지. 공부 안 해도 돼. 줘라도 돼. 100억 있으면. 어? 100억 있으면 줘라도 되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100억 있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건물이나 하나 사놓고 그러면 돼. 건물 사놓으면 어때 또?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지 뭐. 그리고 이제 한 달, 한 2달 이자 받아가지고 어떻게? 외차 하나 뽑고, 그지? 오픈카 하나 뽑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 3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니는 거지. 하와이, 하와이, 발리. 요번에 선생님 아는 동생 수학 강사인데 걔 발리 갔다 왔다 그러더라. 7박 8일 동안. 부러운 새끼. 응? 가족끼리 3명인데 한 돈 1,000만 원 쓴다 그러더라. 걔는 이자 생활자일까?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여하튼간에 이자 생활자들에게 유리해졌다는 얘기는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진 상황이야. 자본으로 자본을 갖다가 더욱더 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 출범 이전 불과 0.3%였던 장기 실질 이자율이 1983년에 얼마로 급상승했어? 8.1%까지 오른 거야. 그래서 1990년대 들어 국제 금융시장은 더욱 투기적으로 이제 변한 거지. 그지? 오케이? 지금처럼 어때? 돈 있는 애들이 막 주식 사고 막 그런다는 얘기야 이제. 그래서 자, 거기 평균 무역액이 100억 달러였는데 금융시장의 매출액은 어때? 100배가 넘었대. 그래서 어때?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유럽 통화제도, 멕시코,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그럼 이것도 뭐니? 지문구조 생각해봐.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문제, 이거네. 그래. 자, 그럼 영국의 대처 내각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분배적 평등주의 정책과는 배치되는 거 맞아 틀려? 이것만 봐도 얘가 뭐란 얘기야? 경제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란 얘기야. 틀린 애들은 그럼 1번으로 했어야 돼. 내가 1번으로 했으면 그래도 좀 이해해 줄게. 왜? 경제적 자유주의 아니면 정치적 자유주의 둘 중에 하나의 주장일 테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보고 이걸 갖다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 놓고 다른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이걸 맞는 말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보기에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해당하는 거다. 대비되는 거. 대비잖아. 지금 비교 대주잖아. 이렇게 갔을 텐데. 자, 2번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의 탈규제화와 유연화. 보기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래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겠지. 왜? 나왔잖아. 경제의 자유가 확대가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럼 정치에서는 어때? 부자유가 나타나는 거지. 자, 1990년대 투기적인 금융자본이 성장함에 따라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여기까지가 보기 내용이지? 시장을 통한 거래의 확대가 모두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누구한테만 좋아졌어? 이자 생활자. 딱 나왔잖아. 이건 보기에서 나온 거잖아.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 내가 3번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중에 3번으로 찍은 사람 손 들어봐. 문제 안 풀어온 사람. 어허, 저기 있네.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자랑이다 이 새끼야. 4번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거야. 대처. 그럼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처하는 거야. 그럼 정치적 자유주의를 갖다가 확대시켜야 되겠지. 자, 근데 뭐라고 해? 자국 경제의 보호를 명분으로 야, 이게 봐봐.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유도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해? 그래서 각국, 야, 그 문장 봐봐. 아니, 근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그럼 경제적 자유의 제한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유도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맞는 거야.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
각국의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돼? 아니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면 정치적 자유는 좋아지겠지, 확대되겠지. 경제적 자유가 확대돼서 정치적 자유가 부자유스러웠다니까? 이건 또 선지 자체가 어때? 이율, 배반,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지. 이것만 봐도 그냥 답은. 아니 근데 이게 자 여기서 그래 하나 쌤이 양보했어. 얘가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인지 정치적 자유주의인지 내가 이해를 못했어.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4번 선지 보면 경제적 자유의 제한을 유도했어. 근데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4번이지. 응? 이해됐니? 5번은 장기 실질 이자율의 급상승은 노동자보다 이자 생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노동에 대한 금융의 상대적 분배 몫을 높임으로써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을 고착화하는데 영향을 준 거잖아. 돈 많은 애는 더 잘 살고. 어? 뭐라고? 아, 노동자에 대한 금융의 상대적, 금융 자체가 어때?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몫보다 금융으로 했을 때 노동자의 몫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얘기지. 자본가의 몫이 노동자의 몫보다 어때?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잘 사는 놈들은 어떻게 돼? 더 잘 살아. 못 사는 애들은 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불평등이 어떻게 돼? 고착화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으면 뭐만 남았니? 3번만 남았지. 와우. 지문 구조만 잡았더니 지금 가글의 지문 구조만 잡았더니 5문제가 그냥 풀린 거야. 5문제가 풀렸다니까? 굉장하지 않니? 자, 그럼 나그래 이제 포도주의 첫 번째 문단 읽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가면 돼? 원투원이지. 이제 원투원. 첫 문장 읽을 필요도 없지. 왜? 일치불일치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여기서 이제 자신 있는 애들은 뭘로 들어가? CR 선택적 독해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근데 뭐 수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포드주의는 이런 문장들도 잘 이해해야 돼. 봐봐.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라는 노동 재편 양식의 완성으로서 20세기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이다. 포드주의는 20세기에 도입된 기술적 패러다임인데, 자, 그 전이 중요한 거야. 테일러주의라는 노동 재편 양식의 완성이래. 포드주의가. 자,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이 주의는 둘 다 뭐가 발생한 거야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어? 야, 이게 내가 질문할 때 내가 좀 엿갔나 봐. 질문의 핵심을 이게 너희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나 봐.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라는 노동 재편 양식의 완성으로서 만들어진 거야. 완성이니까 처음에 있었던 거 뭐야? 테일러주의였겠지. 테일러주의가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테일러주의를 완성시킨 애가 뭐야? 포드주의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순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테일러주의가 먼저 나오고 이 테일러주의에서 뭔가가 플러스돼서 포드주의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노동 양식이 어때? 완성이 된 거야, 되지 않은 거야? 된 거야. 이렇게 가야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바로 뭐가 나오니? 과학적 관리로 일컬어진 테일러주의부터 나오잖아. 그럼 테일러주의의 특징을 갖다가 포드주의가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받았어, 그지? 거기에 포드주의는 어떻게 했어? 하나 더 추가한 거지.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지문 구조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자, 노동 활동을 구상과 실행으로 분리했대. 둘로 분리했대. 그래서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 집단의 숙련을 박탈해 버렸어.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 결과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구분은 구상을 담당하는 애들은 누구야? 기술자. 실행에 종사하는 애들은 누구야? 단순 기능공으로 구분으로 전환됐대. 그러니까 자, 테일러주의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으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야. 자, 이에 더해 여기에 더해서 이제 포드주의는 기술자와 단순 기능공을 자동 기계 시스템에 통합시킨 일관 생산 체제를 구성해 버렸어. 그래서 테일러주의를 완성한 거야. 그럼 테일러주의의 더 플러스에서 만들어진 게 뭐야? 자동 기계 시스템을 통합시킨 거야. 그래서 뭘로 만든 거야? 일관 생산 체제를 만든 거야. 포드주의가. 이해됐지?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어때? 즉
노동의 전 과정이 컨베이어 장치와 공작 기계에 의해 통합되고 노동자의 배치는 기계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굉장히 노동자들이 어때? 수동적으로 변한 거지?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켰어.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성이 막 11배, 철강유리, 공산업에서도 확산됐어. 그럼 첫 번째 문단까지 읽었을 때, 자,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야? 테일러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포드주의의 특징, 장점,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장점. 자, 근데 두 번째 문단 보니까 뭐가 나와? 바트.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왔을까? 이 포드주의의 안 좋은 점, 단점이 나오겠지. 장점과 단점으로 가겠지.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일단 1번 선지.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노동 관리 방식에 자동 기계 시스템이 결합된 게 뭐야? 포드주의야. 그지? 자, 그래서 완성된 생산 방식을 의미한다. 포드주의. 1번. 맞아, 틀려? 맞지. 노동 과정을 구성하는 기술자와 단순 노동에 참여하는 단순 기능공으로 노동자 집단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테일러주의를 바탕으로 포드주의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2번도 맞아, 틀려? 맞지. 3번.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한 거 맞아, 틀려? 그래서 일관 생산 체제를 구성한 거 맞아, 틀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킨 것도 맞지. 자, 근데 거기다 밑줄 쳐야지. 이제 공급 과잉의 문제 발생. 여기다 밑줄 쳐놨어야지. 이건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이제 찾아야지, 너희들. 조금 이따. 4번.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을 작업장,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왔으니까 냅둬. 냉전이 불러온 역설적 평화, 이런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냅둬.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문단 읽어야겠지. 자,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에서는 기계 시스템의 획일적 작동이 전체 집단의 작업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작업에 대한 통제권은 상실됐지? 그지? 그래서 노동자의 직무 자율성을 박탈하여 개별적 태업이 불가능해졌어.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빼앗긴 권력을 노동자들 간의 연대를 통해 작업장 밖에서 차지해. 그 노동자들 저항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 파업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게. 자, 요 얘기 어디서 나왔어? 4번 선지에 나온 거지. 노동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을 작업장 밖 노동자들 간의 연대에서 작업장 내 개별적인 태업으로 전환시켰어? 아니라고. 일단 태업은 불가능하게 했어. 그래서 작업장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4번.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니? 자, 지문 하나 하는데 1시간 걸렸어. 굉장하다. 자, 요거 지문 구조만 잘 잡았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너희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야.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지문 구조만 잡고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요 정도 그냥 지문 구조 잡고 풀어낼 수 있다. 그럼 얘는 몇 등급이야? 2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애야. 2등급은 무조건 나오는 애야. 일단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서 의미가 어때? 조금씩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문장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될 것 같아. 여하튼간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문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지문 구조만 잘 파악하면 끝나. 좀 쉬어야 돼? 좀 쉬자 그래.
다음 지문, 경제 지문. 자, 이것도 가나네, 그지? 이번에 뭐 가나는 100% 나오겠네. 기분에.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뭐지? 일치불일치야? 일치불일치야? 여기 얘는 거기 보면 학습활동을 갖다가 읽고 난 다음에 하라 그랬는데 학습활동에 뭐라고 나왔니?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딱 나와있지. 그지? 내용 전개 방식. 논지 전개지. 논지 전개. 근데 조금 어때? 선지의 유형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일단 공통점은 뭐야? 가와 나의 공통점 찾으라는 얘기고, 가와 나의 지문구조 공통점 결국 지문구조야. 그리고 차이점은 나의 지문구조, 가의 지문구조 다르게 보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 판단하는 문제. 자, 2번 문제는 야, 뭐 이렇게도 나오네.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 뭐야? 가와 나의 일치 불일치지 이거. 그지? 보통은 어때? 가하고 나하고 따로 얘기하거든. 근데 얘는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보래. 자, 뭐 동시에 보면 되는 거고. 3번 문제는 뭐야 이제? 보기 몇 번? 3번이지. 1-3? 3-3은 없어요. 보기 3번밖에 없어요. 보기 몇 번이라고? 3번. 왜? 이건 가글의 누구의 견해? 클라크의 견해와 보기의 벤바베르크, 뱀이라고 할게 그냥. 뱀의 견해를 갖다 어떻게 하는 거야? 비교 대조하는 거지. 견해의 비교 대조 가장 전형적인 뭐다? 보기 3번 유형에서 나오는 거야. 견해의 비교 대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온다? 인문 제재에서 많이 나와. 그지? 사회 제재에서 나올 때도 얘는 사회 제재이긴 하지만 왜? 사회 제재에서는 어때? 경제 현상, 사회적 현상을 다룰 수도 있고 그 사회 현상에 대한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다룰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뭘 다뤘더란 얘기야? 가글은 클라크의 견해를 갖다가 경제학적인 견해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조했으니까 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보기 분석해야 되겠네. 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인 벤바베르크는 그의 저서인 자본과 이자에서 생산 과정에서 우회 생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므로 그랬어. 자,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긴데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얘기했어? 우회 생산도와 무엇? 생산성의 관계를 파악했는데 우회 생산도가 커지면 클수록 생산성은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어떤 관계? 비례 관계지. 그지? 그래서 자, 그래서 우회 생산이 무엇의 원천이다? 이자의 원천이다. 이자는 결국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우회 생산에서 만들어진다. 그럼 우회 생산이 뭔데? 두 번째 문장. 우회 생산이 뭔데? 이렇게 나오지? 우회 생산은 자본재를 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것. 그래서 우회 생산에 뭐가 나왔어? 정의. 자본재를 투입해. 그래서 무엇을? 상품을 생산. 상품 생산. 쌤 이거 다 적는데 이거 적을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자, 그는 우회 생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균 생산 기간이라는 척도. 그럼 우회 생산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뭐야? 기준. 평균 생산 기간이라는 무엇을 기준을 갖다가 제시한 거지. 그럼 평균 생산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우회 생산, 즉 자본재를 투입함으로써 상품 생산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걸 갖다가 측정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 척도는 그랬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평균 생산 기간은, 그지?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 지시어가 나오면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 시간을, 그지? 자,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각 노동량이 투하된 양의 비율에 따라서, 즉 노동량의 비율이야. 노동량의 비율이야. 비율. 이 비율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가중치를 부여해. 여기서 어떻게 얘를 갖다 가중치를 줬어 안 줬어? 얘를 가중치를 줘서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한 거지. 평균 시간을 계산한 거지. 이해됐니?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이씨 엇같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나도 안 돼. 자본재가 비록 본원적 투입 요소가 아니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 자본재는 뭐다? 중간 생산물의 집합이라는 얘기지. 중간 생산물의 집합 이렇게 한 거야. 자 집합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요소를 합쳐서 가중치, 시간에다가 뭐? 노동량의 비율이라는 가중치를 갖다가 구해야 돼, 구해야지 말아야 돼?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대가로 뭐가 있다? 대가로 이자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자 포함.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회 생산이 어때? 이자의 원천이 되는데 우회 생산이 이자의 원천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때? 윗글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돼. 근데 여하튼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파악이 됐잖아. 잘 이해는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래도 일단 선지를 한번 보는 거야, 보지 않는 거야? 보는 거야. 자 그럼 1번 선지. 클라크와 달리 벤바베르크는 이자 성립의 근거를 우회 생산에서, 벤바베르크는 자 우회 생산에서 이자의 원천을 갖다가 우회 생산에서 찾은 거 맞아 틀려? 맞지? 냅둬. 그럼 클라크는 어때? 클라크는 이자 성립의 근거를 우회 생산에서 찾지 않아야 되겠지. 벤바베르크와 달리 클라크는 우회 생산도가 클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 벤바베르크 또한 그렇게 얘기했지. 둘 다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벤바베르크 또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2번 선지는 어떻게 해야 돼? 지워. 자 2번 선지 지워. 클라크와 벤바베르크는 모두 우회 생산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제시한 게 뭐야? 평균 생산 기간을 갖다가 제시했지. 벤바베르크는 맞지? 4번 벤바베르크는 중간재 생산물의 집합을 자본재로 이해한 거 맞아 틀려? 맞지? 자 5번 벤바베르크는 생산에 투하되는 노동량에 의해서만 이자가 결정되는 거야? 아니지. 노동량은 뭐야? 가중치일 뿐이지.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그래서 시간이 뭐야? 시간에 대한 대가가 이자야. 이자가 포함되는 거야. 자 그래서 5번은 지워지지? 그럼 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 3, 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봐봐. 가글의 지문을 한번 봐봐. 자 지문 보니까 클라크 얘기가 어디 나오지? 3문단에 나오지? 3문단에서만 나오잖아. 그지? 만약에 이게 첫 번째 문단부터 클라크 나오잖아? 그럼 다 읽어야 되니까 조금 이따 지문 구조 잡으면서 해야 되는데 눈으로 쓱 보니까 3문단에서만 클라크의 견해가 나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 3문단 보는 거야 한번. 자 한번 읽어볼게. 그럼 클라크는 자본재를 이용한 우회 생산에서 이자 성립의 근거를 그럼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1번 선지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클라크 또한 어때? 이자 성립의 근거를 우회 생산에서 찾은 거잖아. 클라크와 달리 벤바베르크가 이자 성립의 근거를 우회 생산에서 찾고 있다. 그럼 클라크는 이자 성립의 근거를 우회 생산에서 찾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여기서는 어때? 찾았다 그랬잖아. 그럼 1번은 지워야 돼, 지우지 말아야 돼? 지워. 우회 생산은 어떤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 생산이 나오네. 투자를 통해 공장, 설비 등의 자본재, 이게 자본재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 생품을 생산하는 거래. 그래서 예를 들었네. 맨손을 사용해서 매일 3마리 생선을 잡는 어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자본재가 투입되는 거야. 그지? 어선이나 어망을 구입했어. 이게 자본재겠지? 이를 이용하면 어때? 더 많은 생선을 어획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우회 생산은 직접 생산의 방식보다 어때? 더 높은 생산성을 가져다 주는 건 당연하겠지? 즉 생산 활동에서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과 자본재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의 수익을 비교하면 자본재를 도입한 경우의 수익이 훨씬 더
클시? 뭐 당연하지. 그래서 클라크는 이처럼 자본주의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차이가 이자 성립의 근거로 본 거야. 자, 이자 성립의 근거로 봤어. 자, 그럼 1번은 무조건 틀린 거 아까 얘기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또한 또 나오네. 그는 우회 생산도가 클수록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어. 그지? 이건 아까 전에 몇 번 선지 지운 거야? 2번 선지 지울 때 끝난 거야. 아까 2번 선지와 관계된 내용이지. 우회 생산도는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다. 자, 그럼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을 통해서 우회 생산도를 측정하는 거지. 그럼 자본재의 한계 생산량이 뭐가 되는 거야? 척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3번이 된 거지. 3번. 둘 다 그렇게 본 거지? 그지? 3번이야. 3번에. 자, 그럼 4번 문제. 4번 문제 뭐야? 나 시각 자료. 보기 몇 번? 2번. 2번. 자, 5번 문제는 뭐야? 기억의 의미 추론. 기억의 의미 추론. PF. 6번 문제 어휘. 근데 이 어휘는 어때? 정말 쉬웠지. 설마 이거 틀린 학생은 없겠지. 답은 4번인데 D가 뭐야? 시행된다지. 시행된다인데, 자, 그 문장을 읽어보니까 가격 통제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판단,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된다 이거야. 주어가 뭐라고? 가격 통제야. 가격 통제는 이럴 때 시행된다. 이럴 때 시행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행한다라는 얘기지. 가격 통제를 실시한다라는 얘기지. 근데 가격 통제를 드러낸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6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럼 몇 문제 풀린 거야 지금? 똑같은 거야 아까랑. 이게 실제로 예전에 기본적으로 보면 6문제 나오잖아. 6문제 나올 때는 항상 1번 문제 논지전개, 2번 문제 내용일치 불일치, 그리고 3번 문제에서 뭐가 나와? 보기 비교대조 이런 것들 나왔어. 근데 주로 이제 니네 자이스토리에서도 우리 해봤지만 주로 이제 인문제재 중에서도 어디에서 많이 나왔어 이건? 동양철학, 맹자, 순자 뭐 이런 것들 할 때 진짜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6월달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잘 나와 안 나와? 작년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돼, 갖추지 말아야 돼? 갖춰야 되겠지. 그래. 그치? 이런 건 진짜 던져주는 문제야. 얘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결정을 해보자. 자, 얘는 가나 읽어야 되고, 얘도 가나 읽어야 되고, 얘는 풀었고, 얘는 나 읽어야 되고, 얘도 어디에 있는가? 나에 있는 거지. 그럼 나와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2문제. 가나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이렇게 나온 거지. 그지? 종합적으로 보는 거. 그럼 뭐부터 읽어야 돼? 당연히 나부터 읽어야지. 나부터 읽은 사람. 나부터 읽은 사람. 오 마이 갓이다 이거. 나부터 읽었어야 돼. 나부터 읽었어야 돼. 나부터 안 읽었어 근데? 이건 무조건 나부터 읽어야 돼. 비슷하면 몰라도 비슷하면 몰라도 나 단독으로 물어본 게 지금 몇 문제야? 2문제잖아. 무조건 나부터 읽었어야 돼. 가부터 읽었으면 니네 가나 다 읽었을 거야 아마. 진짜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야 그거.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나만 읽었으면 다 풀려. 다 풀린다고 진짜로. 가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가는 아까 마지막 문단 읽은 거 그거밖에 없다고. 클라크의 견해 나오는 거.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지금부터 나글 첫 번째 문단. 자, 나글은 몇 개의 문단이지? 4개. 원투원으로 갈게 그냥. 원투원으로 가도 될 것 같아. 물론 2번째 문단이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원투원으로 갈게. 왜? 읽다 보니까 이건 너무 쉬워. 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온 거니 이건? 지문 구조로 생각해. 개념 정의지.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어때? 너무 쉬운 개념이라고. 기본적 이게 정말 선생님이 안타까운 게 솔직히 말해서 니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 그래 정답.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지? 결론은 돈 많이 벌려면 솔직히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니?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지 않니? 금리가 인상되면, 요즘 금리 인상한다고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 금리가 인상되면 모르잖아. 뭐가 안 좋아 보이지? 뭐가 안 좋을까? 모르잖아. 금리가 인상되면 집 가격은 바보들이잖아. 이거 봐. 그럼 니네는 요즘 같은데 뭐 한다? 집을 살 거 아니야. 바보들이. 나중에 니네 어른 돼가지고 금리가 오르네? 와, 집 사자 그럴 거 아니야.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금리가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이자율이 오르는 거지. 돈 빌렸을 때 이자율이 오르는 거야. 내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기 돈만 가지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그럼 은행에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옛날에 3% 정도가 됐어. 그럼 1억을 빌리면 3%면 연이율 3%면 얼마? 1억에. 어? 왜 3천이야? 그 퍼센트. 너 그럼 돈 못 벌어. 1억 빌리고 난 다음에 넌 이자로 3천만 원씩 줄 거야? 1억 빌렸을 때 3%면 얼마야? 300이잖아. 그럼 한 달에 얼마야? 250이라는 얘기야. 이자만. 아니지, 아니지. 1억에 3%면 1억에 3%면 300이잖아. 그래 25만 원. 참 250이래. 25만 원. 근데 이게 만약에 한 7% 8%로 올랐다고 생각해 봐. 그럼 700만 원이거든? 7%만 올라도 700만 원이거든? 그럼 한 달에 얼마야? 60만 원이야. 이자만. 근데 솔직히 집을 갖다 1억 대출 받아서 사니? 보통 한 3, 4억 받는단 말이야. 2, 3억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3억 받았다 치자. 3억 받았을 때 처음에 3%면 900만 원. 3, 3은 9, 900만 원. 그럼 한 달에 얼마야? 80만 원 정도. 근데 7%만 올라도 얼마? 3, 9, 27, 2,7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야 돼. 아, 100만 원 이상씩. 아, 200만 원. 2,700이니까. 200만 원 이상씩 갚아야 된다고. 이자 비율이 어때? 확 높아지지. 그럼 집을 살 수 있어 없어? 집을 샀던 사람들도, 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자가 감당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집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집을 내놔. 근데 사람들은 이자가 오르네? 난 집 안 살 거야. 이렇게 되겠지. 집 없는 사람들은. 근데 집 큰일 났네. 집을 내놔야겠네. 집 팔려고 하겠지. 그치? 그럼 집값은 어떻게 돼 이제? 떨어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선생님 볼 때 경제 공부는 좀 해.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지금부터 다른 거 필요 없어. 경제랑 주식 공부만 해도 돈 벌 수 있어. 주식은 지금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원래는 사지 말아야 될 시기거든. 금리가 오르면 주식 사면 안 돼. 근데 지금은 사야 돼. 왜? 지금 우리나라 주가 종합지수가 어때? 선생님 볼 때 종합지수가 엄청 떨어졌거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부터 쫙 떨어졌거든. 근데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왔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왔어.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조금씩 사갈 때야. 근데 지금 한 방에 다 사야 돼? 내가 주식 투자로 할 수 있는 돈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 원어치 다 사는 거야? 아니란 얘기지. 지금 어떻게?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야. 자기가 가진 돈의 1억이라면 한 30% 정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딱 기회 보고 완전히 떨어졌다 바닥 찍었다 그럴 때 어떻게? 딱 들어가는 거지 이제. 돈이 없잖아. 중요한 게 이제 뭐가 필요해? 총알이 필요한데 총알이 있어 없어? 빈 총만 쏘고 있는 거지 지금. 빵야 빵야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쌤이 얼마 전에 실제로 쌤이 주식은 계속 보거든. 공부는 하거든. 아직 망했어도 주식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는 형님이 와가지고 야 삼성전자 나 사고 싶은데 야 삼성전자 요즘 연락 떨어지던데 이거 사면 망하겠지? 그래서 5만 5천 원대 오면 사라 그랬거든 내가. 근데 얼마 전에 진짜 5만 5,700원까지 왔어. 그때 샀어야 돼. 지금 6만 원 넘게 올랐지. 그럼 6만 원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졌잖아. 완전 급락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르다가 이렇게 또 횡보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6만 원대 올라가면 팔고 6만 몇천 원 되면 팔고 5만 원대 다시 오면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근데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어때? 조금씩 계속 사는 거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니들 그냥 지금 같은 때 그냥 주식 용돈 받아서 주식 삼성전자 한 주씩 사.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응? 나중에 니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거. 응? 근데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이게 이제 또 문제겠지. 모르겠다 그거는. 니네 알아서 해. 대신에 망해가지고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 근데 뭐 니네가 솔직히 말해서 주식으로 망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자, 여하튼간에 이건 너무 쉬워 지문 구조가, 그지? 자, 지문 자체가 너무 쉬워. 일단 빠르게 볼게요. 오늘날 우리는 금융 거래를 통해 가계의 생활 자금이나 기업의 운영 자금의 부족을 해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금융 거래 뭐 한다는 얘기야? 대출 받는다라는 얘기야. 야, 이것도 모르면 안 돼. 부족을 해소한다 그랬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금융 거래 예금할까? 돈이 없는데? 아니지, 대출 받겠지. 그런데 나오잖아.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금의 누구? 수요자라 그랬어. 수요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야? 돈을 빌린 사람이야. 빌려준 사람 아니야. 빌릴 때, 자금의 수요자가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발생한다 안 한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뭐다? 이자다. 이자의 개념이지. 돈 빌리려면 뭘 줘야 돼? 이자 줘야 된다고. 돈 빌리려고 하면 이자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된다고. 돈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사채 쓰고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응? 사채 쓰면 진짜 인생 골로 가는 거야. 쌤이 그래도 주식 망하면서 사채는 안 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버팅기고 있는 거야. 사채까지 개인한테 빌리는 거. 조직 폭력배 형들, 이런 형들한테, 깍두기 형들, 문신형 이런 형들한테. 야, 거기는 막 연리 1000% 이래. 그럼 100만 원 빌리면 1년 동안 갚아야 될 이자가 얼마야? 1000만 원이야. 아니지. 100만 원이 10% 10만 원. 100% 100만 원. 그렇지. 1000%면 1000만 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빌리는 순간에 어때? 갚을 수가 없어. 옛날에 그래서 이게 쌤 대학 다닐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 쌤 대학 다닐 때 이제 IMF 끝나 막 오고 그랬잖아.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했던 게 뭐냐면은,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서 IMF 때문에 카드를 갖다 남발했었거든. 대학생들한테도 카드를 만들어줬어. 쌤이 대학교 때 처음으로 카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니?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인문관 이렇게 나오는데 비가 오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가 학생 일로 와, 우산 줄게. 그래서 예? 우산을요? 빌려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거 하나만 쓰고 가, 우산 하나 줄게. 뭔데요? 그랬더니 카드야. 그냥 현금 뽑아서 쓸 수 있는 카드야. 신용도 되는데 신용 뭐 에이 얼마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 만들래. 그래서 만들었지. 신용카드가 발급된 거야. 아무 돈도 안 버는 애한테 한 달에 얼마? 한도가 50만 원. 그때 처음에는. 그래서 그거 안 쓰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썼지?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쓰니까 한도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쭉쭉쭉 올라가. 대학생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한도 제일 높았던 게 1,500만 원인가? 한 달에? 그렇게 된 거야. 세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때? 그때 이제 여학생들은 뭐 했어? 그거 가지고 이제 구두도 사고, 그러다가 이제 돈이 부족해, 300만 원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카드를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카드로 저 카드를 메꾸는 거야. 돌려막기. 돌려막지 못해.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사채 시장으로 가는 거야. 실제로 그런 애들이 꽤 많았어. 그래서 그때 막 유언비어 뭐 가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건 실제 했을 것 같긴 해. 남자애들은 그 사채빚 못 갚으면 어디로 간다? 멸치잡이 어선으로 팔려간다. 여자애들은 어디로 간다? 유흥업소로 팔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실제로. 그러니까 절대 지금은 하기야 뭐 카드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대학생들한테 안 만들어주지. 안 만들어줘. 소득이 없으면 요즘 안 만들어줘. 진짜? 그러면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는 늦게 만들면 늦게 만들수록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카드는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신용카드 만들면 이게 당장 내 돈이 눈앞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지? 씀씀이가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지게 돼. 우리 딸들, 우리 와이프 카드, 신용카드 들고 나가잖아. 잘 써. 아주 그냥 뭐 진짜 어이가 없게 잘 써.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야
그냥 줬더니 뭐 막 사 먹고 그러는 거지 이제. 당당하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줬지. 카카오 체크카드. 그래서 거기 은행에 한 달 용돈만 딱 넣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그 안에서만 써야 되는 거지. 우리 둘째 딸 2만 원 넣어줬더니 서현역 나와가지고 2만 원짜리 치마를 사네. 진짜 어이가 없더라. 그러더니 입어 안 입어? 안 입어 또. 그래서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 안 넣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누구한테 와? 아빠한테 오겠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5천 원만 뭐 이렇게 하면 또 아빠는 줘 안 줘? 줘. 이게 진짜. 에휴, 여하튼간에 자금에 대한 비용이 뭐라고? 빌리는 비용이 이자지. 이자라 하며 빌린 자금의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갖다가 이제 뭐라 그래? 이자율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금리. 이거 다 개념이잖아.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쉽잖아. 이 정도는 너희들 솔직히 다 알고 있지. 자, 그런데 금리는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이 금리가 수요와 공급에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수요는 뭐니?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고, 공급하는 사람은 뭐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겠지. 그지? 그래서 경제는 뭐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 또는 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질 거야.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자, 요런 거 이제 어떻게? 금리가 높으면 요런 말 나오잖아. 요런 말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이제 인과관계로 가는 거거든. 순서대로. 그럼 이건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 쓰는 게 좋아. 이건 너무 쉬워서 안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어때? 무조건 나오면 경제 지문에서 특히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써. 금리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지금. 금리가 높으면 자금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리는 비용을 갖다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돼? 비용이 증가해 증가하지 않아? 증가하는 거지. 비용은 뭐야? 아까? 이자야 이자. 이자라 그랬어. 여기서 이자라 그랬어. 이자가 증가해. 그래서 어떻게? 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거지.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 안 빌려? 안 빌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반면에 자금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이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여기는 수요자 입장이었고, 금리가 높을 때 수요자 입장이었고,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이제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때? 높은 무엇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공급은 어떻게 돼? 늘리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금리는, 이때 금리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겠지, 금리가. 자, 근데 두 번째 문단 첫 문장. 자, 이게 잘 읽어야 되겠네, 지금부터. 개념을 바탕으로 가는 거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까지 그거 설명했지? 근데 경제 상황에 따라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최고 금리를 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최고 금리 제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어때? 야, 나라 경기가 계속 추락해. 그래서 막 실업자들이 많아져. 그럼 계속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돈을 못 버니까. 그럼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빌리고자 하겠지. 그럴 때 어떻게? 최고 금리를 갖다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고 금리 있어 없어? 법정 최고 금리 있어. 26%인가 그래. 법정 최고 금리가 정해져 있어. 그 이상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 근데 사채는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너희들이 사채를 쓰잖아? 사채를 쓰면 안 되지만 사채를 썼잖아?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야, 이자 왜 안 내? 막 그러고 그러면 배째라 그러면 돼. 그때는 신고하면 돼. 그래서 정말 배가 째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잘못하다간 이제 조폭형들이 진짜 산에 야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때?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똑같아. 그럴 때는 배째라 그래야 돼. 경찰에 무조건 신고하고, 그지? 법정 최고 금리만 하자 이렇게 가야 돼. 여하튼간에 그렇게 가야 돼. 뭐라고?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왜 빌려? 빌리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최고 금리를 갖다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한다라는 얘기야. 자, 세 번째 문단. 금융시장에서 상품 가격이라 할 수 있는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최고 금리로 제한하는 거지. 결국 금융 상품에 대한 뭐다? 최고 금리 제한은 결국 뭐다? 가격 통제라는 얘기야. 너무 쉬워 이거 지문 구조가. 자, 그러면서요.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량이 부족하여 금리가 치솟을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 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자, 가격을 통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문 구조가 너무 쉬운 거야.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기 때문에 최고 금리를 제한해야 안 해? 제한하는데 그건 하나의 뭐가 된다? 가격 통제가 된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타당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건 지문 구조 자체가. 이해됐니? 지문 구조 잡는 건 어렵지 않지?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을 상생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자, 그럼 1번 문제 이제. 1번 문제. 공통점, 전개 방식의 공통점. 화재에 대한, 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야? 개소리지? 그럼 A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부적절. 자, 2번. 가는 나와 달리 용어의 뜻 모르겠어. 그럼 나에서는 용어의 뜻 제시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제시는 했는데 그래 구체적 예를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지? 개념을 제시해서 구체적 사례 있느냐 없느냐. 개념은 제시된 건 맞는데 구체적 사례를 갖다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냅둬. 자, 일단 부적절. A가 부적절이었으니까 답은 3, 4, 5 중에 하나야. 자, 근데 C에서 나는 가와 달리 여러 학자의 견해를 언급한 뒤 특정 제도가 지닌 장단점, 여러 학자의 견해 제시하는 글이야? 개념 제시하는 글이지.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부적절이지. 부적절이지. 그럼 A와 C가 부적절인 거는 3번. 이렇게 푼 사람. 나를 먼저 읽었어야지 이렇게 푸는 거지 뭐. 나부터 읽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2번은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전학파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냅둬. 산업혁명 나왔어 안 나왔어? 냅둬. 3번 법정 최고 금리의 도입은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통제다. 맞아 틀려? 맞지? 3번 지워. 4번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의 공급이 줄어든다? 바로 묻잖아. 봐봐 이거. 바로 묻잖아. 금리가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해서 자금의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자 입장에서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 틀린 말? 반대로 얘기했지.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쉬워서 그런데 보통 경제지문에서 인과관계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는 거 있잖아? 그럼 무조건 이건 적어놔. 이거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거 진짜 많이 나와 경제지문에서. 경제지문에서 진짜 순서 얘기하는 건 정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문에서 순서가 이렇게 나왔다? 인과관계로 순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오케이? 자, 아까 3번은 풀었지? 그럼 이건 뭐 2번도 풀었고 3번도 풀었고, 자 4번 그래프. 야, 그래프 한번 볼까 그냥? 자, 그래프 나오면 쌤이 어떻게 하자 그랬지? 아니, 일단 그래프 자체부터 이해하라 그랬잖아. 시각 자료 자체를 이해하라 그랬잖아. 근데 시각 자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뭐니 그냥? 일단 이 얘를 바탕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안 돼? 금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 금리에 대한 얘기거든. 여기가 뭐라고? Y축이 금리잖아. 그럼 금리에 대한 개념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설명됐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야? 대출 금액이지. 그지? 대출 금액이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뭐니?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나왔잖아. 다 설명된 거야. 그러니까 바로 봐도 돼 안 돼? 바로 봐도 되는 거야. 다 설명됐으니까. 이 그래프가 최고 금리나 가격 통제나 뭐 타당성 이런 얘기야? 아니잖아. 금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수요 공급 곡선이잖아. 다 설명됐다니까? 어이없게? 진짜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지? 여기가 몇 프로? 50, 40, 30, 20 이렇게 됐지? 그지? 10도 있어? 아, 역같네. 자, 돈은 어떻게 돼? 400,
50, 500, 550, 600, 650, 700 이렇게 됐네. 자,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반비례지? 반비례? 그지? 수요 곡선이 반비례라는 얘기는 뭐야? 이제 그래프 이해해야지.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액은 줄어드는 거지. 금리가 내려갈수록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거지. 이해됐어? 자, 다음 이렇게 가는 애지. 이건 뭐야? 얘가 수요고 얘가 공급이지. 그럼 공급 곡선은 뭐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액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이해됐니? 자, 그럼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선지 바로 보는 거야. 선지 보니까 최고 금리가 B로 정해졌대. 자, B는 몇 퍼센트야? 20%로 정해졌대. 20%로 정해져. 그럼 20%일 때 자, 공급 곡선은 얼마야? 공급 곡선은 얼마야? 20%일 때 500억이지. 500억.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만 해주겠다? 500억만 하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수요 곡선은 어떻게 돼? 20%일 때 수요 곡선은 쭉 여기지, 여기. 그지? 그래서 얼마야? 600억이지? 600억이지? 그지? 자, 그럼 금리로 정해진다면 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 초과가 100억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20%일 때는 사람들이 어때?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럼 1번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래. 그래프만 이해하면 된다니까. 자, 근데 2번 선지. 야, 이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풀다가 진짜 개빡쳤어. 이건 문제가 이건 진짜 역 같은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건 너무 쉬워. 정부가 그 법정 최고 금리를 B에서 A로 올렸잖아. 야, 이자율을 올렸잖아. 이게 B고 여기가 A잖아. 그럼 이자율을 올렸어, 안 올렸어? 올리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 그래, 이자가 비용이니까. 근데 여기는 뭐래? 답 몇 번이야 그럼? 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진짜. 이자가 뭐라고? 결국 개념이잖아. 이것도 그래, 지문 구조로 따져가지고 그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뭐야? 결국 이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건데, 이건 너무 쉬워 솔직히. 이거 틀린 아저씨들 손 들어봐. 아, 이거는 진짜 이건 틀리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 잡았어야 돼, 잡지 말았어야 돼? 잡았어야지. 개념은 정확하게 잡으라 그랬잖아. 개념은 정확하게 잡으라니까. 개념 정의가 났을 때 그 개념은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 개념의 이해 여부를 묻는 문제는 나와, 안 나와? 나와. 얘가 지금 이자에 대한 개념과 이자율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것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이거 설명한 거거든, 첫 번째 문단 자체가.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자율이나 이자에 대한 개념과 관계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개념 여부를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개념 나왔지? 그지?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시각자료 나왔지? 보기 나왔지? 그럼 이건 뭘 물어보기 위한 거다? 개념을 물어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개념의 이해 여부를 갖다가 보기를 통해서. 보통 개념을 물어볼 때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방식이 뭐라고? 보기 제시하는 거야. 보기에서 뭐가 나와?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는 근데 지문 자체가 너무 쉬워서 그런 건데, 수능에서 지문이 좀 어렵게 나와.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와. 그럴 때 그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 개념 놓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4번 문제도 풀렸어, 안 풀렸어? 풀렸어. 야, 안 풀린 게 뭐니 그럼? 5번 하나 남았네. 5번도 근데 나잖아. 근데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거 그랬지. 자, 그럼 기억을 읽어야 되겠지. 자, 기억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이제? 그 문단 읽을 때. PF 그 문단을 읽는데 뭐 선택적 독해를 할 수 있으면 선택적 독해를 해도 돼. 근데 일단 뭘 따져야 돼? 지문구조 생각해야지 이제. 지문구조 생각하라고.
자, 그럼 지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 쌤이.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량이 부족하여 금리가 치솟을 때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여 시행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최고금리를 갖다가 설정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시장에서 도출된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규정하여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고자 하겠지 당연히. 이로 보아 법정 최고금리는 최고가격제의 일종이야. 상한가 정해놓은 거야. 상한가. 최고가격제라는 얘기는 상한가 정해놓은 거야. 자, 자금 수요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통해 시장의 균형점보다, 시장에서는 25%인데 최저금리가 20%야. 그럼 어떻게? 그 균형점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잖아. 그럼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겠지? 근데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적겠지. 자, 그래서 계속 보면, 하지만 시장에서 결정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아까 우리 1번 선지랑 동일한 거야. 1번 선지랑 동일한 거야.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뭐하는 이거? 최저금리를 설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야. 그래. 문제점이야. 그래서 공급량 부족 현상은 일부 자금 수요자들이 여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도록, 아까 100억만큼은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일부 자금 수요자들은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치르고서라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정부의 최고가격제를 따르지 않는 자금 공급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금융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게 뭐야? 사채시장이야. 아까 얘기했다. 이런 것들이 사채시장이야. 대표적인 예가. 자, 여기까지는 다 문제점이지. 그래서 자금 수요자를, 이 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실시했지만 부족한 자금을 구하기 위한 수요자들의 기회비용은 어때? 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가 자금 수요자의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키지는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가 자금 수요자들의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최고금리를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에 해야 되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야? 후생을 반드시 증진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최고금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저금리 하려면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지. 반대로 똑같은 얘기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대. 그 문제 해결하는 거 뭐야? 그게 가능해졌을 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이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건 5번밖에 없지. 이해됐니? 자, 이게 지문 구조가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최저금리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최고금리를 제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결론은 뭐야?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최고금리를 제한했지만 자금 수요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 그럼 최고금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때 해야 되겠지.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후생을 증진시키지 못하니까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어때? 공적 자금을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금리를 갖다 떨어뜨려야 돼? 떨어뜨리지 말아야 돼? 떨어뜨려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돈을 풀어야 되겠지. 그지? 돈을 풀면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잖아? 그럼 금리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겠지. 그래.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어 안 풀었어? 전 정권에서는. 문재인 때는 많이 풀었잖아. 1차 재난지원금 뭐 전 국민 20만 원씩 주고 니네도 받았잖아. 니네 받아서 뭐 했니? 그렇지. 엄마 아빠 드려야지 당연히. 그지? 자, 그래서 어때? 그때는 금리가 그게 뭐야? 양적 완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돈을 푼 거야 그때는. 미국도 풀었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금리가 어때? 바닥을 치는 거야. 금리가 바닥을 쳤잖아. 그러니까 집값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 우리나라는 덜 올라간 편이야.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가 더 올라갔어. 집값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럼 뭐가 되는가? 집값도 올라가고 막 주식도 난리 났고 그때 계속 올랐잖아. 그치? 코로나 이후에 막 엄청 올랐잖아. 작년에. 그래서 선생님 병신 돼버린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양적 완화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 잘못하다가는. 더 무서운 게 뭐야?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어때? 올라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물가가 막 상승할 수 있다는. 돈의 가치가 이게 물건이랑 돈의 가치를 갖다가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옛날에 1,000원 가지고 내가 1,000원짜리 물건 뭐 얘가 1,000원이었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뭐야?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이제는 어떻게 사야 돼? 2,000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지 않아. 올라가는 거지. 계속 냅두면.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풀었던 돈을 걷어 들여야 되지. 걷어 들여야 되니까 이제 뭘 올리는 거야? 금리를 올리는 거야. 금리를 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금리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뭐가 나타나? 경기가 살아나? 돈 쓸 돈이 없어지는데 이자를 내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내가 월급 받아가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들지.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 거야. 그래.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경제 지문 나오더라도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야? 돈 바꾸는 거. 그러니까 돈 바꾸는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우리나라 물건들은 팔 때 어떻게? 싸게 파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잘 될 수 있어. 근데 수입은 어때?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겠지. 외국 물건이 더 비싸지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외여행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환율이 인하됐을 때 외국 가도 어때? 편한 거지. 그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세니까. 그지? 근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엿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어때? 1,300원대까지 넘어섰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값도 올라가는 거야. 기름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국제 유가는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떨어졌거든 지금. 100달러 1배럴에 100달러 이상으로 막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거든. 100달러 이하로. 그런데도 우리나라 기름값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 이유가 뭐야? 환율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 세금 깎아줬잖아. 유류세 다 깎아줬잖아. 최대한으로 다 깎아줬거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 얘기는 환율이 그만큼 또 어떻게 된가? 상승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유 수입하는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와 비슷한 경제 지문이 나오더라도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뭐 다시 경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리들만 조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수능 기출에 나오는 그 수능 기출 문제집 우리 자유수리 이런 데서도 경제와 관련해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있어. 경기가 침체되고 뭐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순서들만 잘 적어서 인과관계만 너희들이 잘 파악해 놓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어때? 거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해됐습니까? 자,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거 유형편은 웬만하면 내일 다 할 수 있도록 할게. 비문학은 선생님 볼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두 지문밖에 안 남고 독서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유형편만 다 풀어오면 돼. 내일까지도. 뭐 저번에 한번 냈던 숙제잖아. 유형편 푸는 거. 유형편 푸는 거. 실전 모의고사 말고 유형편만 다 풀어오라고. 엄매는 필요 없고. 여기 유형편만 풀어오라니까. 이게 유형편? 저번 숙제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전까지만 해오면 되는 거지. 저기 독서 문학까지. 유형편 독서 문학까지만. 언어 매체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없고. 그러니까 저번에 냈던 거야. 내일은 거기까지. 어차피 내일이니까. 오늘 가서 하기도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내일 진도 나갈 거니까. 자, 문학까지. 자, 그래서 내일은 몇 시라고?
3시. 화요일 날도 몇 시라고? 3시. 내일은 보충이고 화요일은 정상 수업이야. 그래서 내일은 결석하지 마. 내일 그리고 화요일도 결석하지 마.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건 동영상으로 내일은 대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